자, 이제 49쪽이요. 49쪽이 자, 도중계획 시설 부지로 이 땅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중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다라면은 이 땅에서는 장차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건축을 함부로 짓거나 하면 이 사업할 때 지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부지로 지정되자마자 법에서는 원칙적 효과로서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 건축하는 거, 함부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은 사업할 때 힘들어지니까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해도 사업이 어려워지겠죠. 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가 금지, 이렇게 허가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업할 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장차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보상복은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묶어놓기만 한 상태에서, 금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미시행 시, 안 되고 있을 때, 사업이 미시행 시 이곳 주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 조치라 시험에 매번 나왔던 게 요겁니다. 근데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뭐 영향가는 별로 없어요. 근데 보호 조치가 자체로 중요한 건데,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보다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보호 조치랑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보호 조치랑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는 매수 청구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고, 우리 10년 미시행과 관련해서 매수 청구가 대표적이지만 해제 권고제도와 나중에 만들어진 해제 권고제도와 올해 신설된 해제 신청제도도 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문제가 되죠.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다음날 도중계획 시설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이건 이제 실효랑 관련된 얘기고. 자, 우리 여기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허가금지 묶였던 것 중에 일부가 풀려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보조가 되는데,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것 중에서 언제 할지 모를 때예요. 이 시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따 나오지만 단계별 집행부터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이 아직도 수립이 안 돼 있다. 혹은 수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3년의 생활 1단계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1단계 포함되어 있지 않고 2단계 포함되어 있다. 2단계면 3년 후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그때는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허가 요건을 채우게 되면은. 이 중에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은 잠깐 가설이라 잠깐 쓰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한다면 철거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공작물 중에서는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 가능하고요. 일반 건축물이 손댈 수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종전과 동일 범위 내에서 짓는 개축, 재축만 종전에 예상했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신축, 새로 짓는 신축이라든지 추가로 더 짓는 증축이라면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각각 여기에 필요한 형질 변경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가설주나 공작물을 허가해줬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사업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이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시키고 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면 매수 청구가 내 땅 상대방에게 사달라 매수를 청구해서 사줄 것을 청구해서 팔고 나가면 되니까 보조가 되는 건데, 이 요건이 너무 보조요건 비협해서 까다롭다는 게 문제죠. 매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된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 절차는 이미 통과했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 절차는 사업 시행권을 따는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했다라면은 그때는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봐서 매수 청구 못 한다라는 예외도 있고요. 이때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을 때도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냐? 이 지목이 대인 땅만 28가지 지목 중에서 지목이 대인 소유자에게만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그 대신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거는 같이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이 팔아야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나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매수 청구했을 때 누구에게 매수 청구를 하느냐?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특광시장의석에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안 한다? 그자에게. 법에서 설치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자에게.
없으면 특권시장원서에게. 그러면 이때 매수 의무자, 매수 상대방은 뭐 꼭 매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특권시장원서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수 청구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니까 매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 결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 매수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2년입니다. 그래서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고 매수하기로 한 것은 그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2년 내 사야 된다. 이건 유명한 6월 2년 숫자죠. 6월 2년. 3월이 9월이 아니고 6월 2년이죠. 6월 2년.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고. 이때 매수를 한다면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디서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채권이 도중계획시설 채권이죠. 도시군계획 공법에 나오는 4가지 채권 중에서 이름을 잘 살피면 돼요. 이거는 도중계획시설 부지랑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인 겁니다. 이 현금 대신에 이거를 발행할 때는 매수 의무자 중에서 아무나 안 되고 여기서 돈이 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한 지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가 있고 돈 없는 지자체만 어느 때 발행할 수 있느냐 소유자가 원할 때 현금 받을 소유자가 원한다 그러면은 채권 발행할 수가 있고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라면은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라면은 법에서 좀 안 좋게 보는 토지인데 이런 토지라면은 매수액이 3천만 원 초과시 매수액이 3천만 원 초과시에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 발행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되고요. 도중기술 채권에서 뭐 기타 10년 내에서 상환기간 정하고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 중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의 이율은 지자체가 발행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뭐 그런 것도 살짝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자, 매수를 처음부터 안 한다라든지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내 매수를 안 하더라. 결국 매수가 안 되면 매수가 안 될 때 보충적인 조치로서 아까 금지에서 풀어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 허가는 아까 2년 내 안 될 때 그 허가보다는 여기는 10년 내 매수금 들어갔다가 안 될 때 허가니까 더 나야 되겠죠. 이게 여기는 가설이고 신축 같은 거 대표적으로 안 되는데 여기는 일정 건축의 건축이라고 해서 일반 건축물이고 신축까지 당연히 된다는 점에서 저기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만 보호조치 미흡하다. 일반 건축의 건축에 비하면 상당히 역시 열악한. 여기서도 허가받는 게 공작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 중에서 기억을 할 때 건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로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 자, 우리 주택에서는 제일 작은 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4가지 종류 중에서도 다중 다가구 공간은 안 되고 이게 그냥 단독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3층 이하로서만 허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것에서 제일 작은 것이 1, 2종 근생이잖아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1, 2종 근생 이것도 3층 이하로 가능한데 나머지 25가지 전문시설 다 안 되죠. 근린생활시설만 되는데 1종 근생은 됩니다. 다 돼. 근데 2종 근생 중에서는 안 되는 게 허가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 요것까지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은 2종 근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 단란주점에 가서 술 잘 먹고 그 다음에 코스 술 잘 먹었으니까 노래 연습장 가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아서 술 먹고 노래하고 너무 피곤합니다. 안마시술소에 가서 안마 받고 그 다음에 노곤해지니까 안마보다 노곤해지니까 옛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자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안마시술소가 안 되지 안마원이랑 착각하십니다. 안마원은 일정 근생이 있잖아요. 안마시술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속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매수권의 핵심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해제 권고제도라는 것은 특광시장원수가 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원수, 이 특광시장원수가 일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지방의회에게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럼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해제를 해주는 게 해제 권고제도인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해제 권고 사유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사유가 더 중요하죠. 이 해제 권고 사유는 제가 그림 그렸듯이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여기 일단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해제 권고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년과 상관없이 도중계획 시설 결정을
지금 보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러니까 이 도중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특광시장소는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의회는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해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해제는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한 사람이, 변경도 해제도 결정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을 했으니까 해제도 결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해제를 못하고 해제를 권고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그 서면을 보고받은 때부터 90일 내에 보냅니다만 크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요. 만약에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이 뜻에 따라서 여기 권고받은 사람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해제 권고 받은 때부터 1년 내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끌면 국민이 피곤해지죠. 1년 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90일 내 서면 보내는 것보다 이 1년 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숫자가 되죠. 국민 입장에서는 1년 내 해제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람 본인이 관리계획 결정권자니까 본인이 직접 1년 내 해제를 하면 됩니다만 시장군수가 권고를 받았다면 시장군수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이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시장군수가 등장하지 보통은 여기처럼 기반설에 대한 것이면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시장군수가 위반한 걸 도지사가 결정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는 직접 해제는 못하고 해제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1년 내에 해제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론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또 전제 조건 하나가 지금 이런 해제 권고 제도는 특광시장군수가 나서고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했을 때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심계획 시설 중에서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제 권고를 합니까? 그래서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해제 권고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직도 해제가 안 돼 있다. 해제 권고를 안 했으니까 해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2년마다 재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특권시장군수가. 그럼 2년마다 재보고를 하면 지방의회는 이제 2년마다 해제 권고할지 말지를 다시 판단을 하겠죠. 이런 얘기가 해제 권고 제도입니다. 그럼 해제 신청은 뭐냐면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해제 신청은 지금 해제 권고 제도는 행정청이나 지방의회가 잘 해야 풀리는 것이지 만약 이 사람들이 잘못 뽑아서 안 한다 소용이 없어요. 직접 여기 묶인 사람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해제 할 수 있는 입안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제도, 제가 볼 땐 좋은 제도인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해제 신청 사유를 먼저 보죠. 사유. 역시 10년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실효시까지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10년 내 미시행돼 있는 것으로서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게 해제 신청 사유고 그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해제 신청하는 구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리계획을 생각해 보면은 도시공 관리계획은 입안하는 절차와 입안하고 나서 결정을 통해서 해제를 하겠죠. 입안하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저기 묶여 있는 대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해제를 먼저 신청하느냐? 당연히 순서도 하셔야 돼요. 입안권자에게 먼저 해제를 입안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럼 입안권자는 신청한 자에게 신청받은 때로부터 3월 내에 입안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내에. 그럼 신청 들어갈 때 입안권자가 이제 통보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받아보니까 입안 안 하기로 통보가 왔다라든지 입안하기로 통보를 해서 좋아했는데 실제 입안했지만 결정권자가 결정 안 하면 또 허사죠. 결국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정권자에게 직접 해제 결정해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합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신청받은 때로부터 2월 내 이건 또 2월이에요. 3월이 아니고 2월 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보를 받아보니까 결정권자가 안 하기로 통보했다. 아니면 하기로 통보를 해주고 나서도 실제 안 했다. 결국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아닌 이제 국장을 전제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게 돼 있고 이 국장이 검토한 다음에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1번, 2번, 1번 안 될 때 2번, 안 될 때 3번. 그러면 각각 여기로부터 이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6월 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6월 내
해제 여부를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하기로 하는 것. 유월내 결정, 이게 결정 시기예요. 결정 시기거든요. 그나마 요거는 법에 나는 숫자고 영에 나는 숫자라. 일단 이 유월내 결정한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입안권자가 입안하기로 통보를 했다라면 그때로부터 결정하잖아요. 6월 내에 결정권자가 직접 결정하기로 통보를 했다. 그때로부터 6월 내.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 권고 받은 때부터 6월 내에 해제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0이라 이거 좀 떨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다. 해제 사유는.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이거 순서로 기억하시면서 3, 2는 6이다. 그죠? 3 곱하기 2는 6, 3, 2는 6. 좀 더 외우기 쉽죠? 자, 이게 이제 핵심 얘기 다 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49쪽에 3번 얘기는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했는데, 허가권자가 도중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조, 수종, 지하, 즉 부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도중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두 가지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묶여 있죠. 근데 이번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업 시행권을 땄으니까 매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않는다니까 맞습니다. 3번에 국공유지로서, 국유지 공유지로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토지공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나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국공유지를 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국유지 공유지가 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나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위반했다. 무효에 무효. 그럼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행자는 국공유지를 꼭 쓸 수 있게 됩니다. 무효지 취소 사유도 아니에요. 네, 잘 보시고. 4번의 허가권자는 가설 건축,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럼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도중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여기서 가설 건축 공작물을 설치를 허가했는데 곧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철거시켜야지만 공사할 수 있죠. 그래서 원상용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데서는 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청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상용 명령은 명할 수 있다가 보통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철거를 다른 대안이 없잖아. 철거를 해야지만 공사하기 때문에 명하라는 건데, 지금 요건 틀린 게 뭐 3월 전까지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건 맞는데 누구 부담으로 명하느냐, 시행자 부담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가설주라 공작물을 설치해서 이익 본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를 시키는 거예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소유자 부담으로 명해야 된다는 여기서 맞습니다. 5번에 허가권자는 위사의 원상용명령을 이행을 안 한다. 원상용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용명을, 이 철거 같은 철거 의무는 이거는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대집행 대상이 됩니다. 안 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원상용 명령 내리면 안 하면 행정 대집행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는 원상용 필요한지를 명해야 된다가 보통 원상용보다는 특이한 건데, 하여튼 4번은 그 누구 부담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중계획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서 특광시장업소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아까 저거죠? 맨 처음에 썼던 거. 가설 건축물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신축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신축이라서. 건축물이 개축 재축만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3번이 건축물의 개축 재축 허용이 되고요. 신축 중축 다 안 됩니다. 4번은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5번의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개축 재축에 필요한 형질명령, 각각의 형질명령 다 포함이니까요. 요거.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도중계획 시설 채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있는데, 이 도중계획 시설 채권 얘기는 매수 시 현금으로 원래 매수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매수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지급할 수 있다. 3천만 원 초과시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 초과시. 3번의 도중기시설 채권의 상기한은 10년 내로 하되 그 이유는 채권 당시 발행금리야 뭐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최소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은 주죠. 4번의 구체적 상한기간과 이율은 특권시군 조례로 정하는. 보통 이제 채권의 상한기간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는데 그 발행자가 지자체라고 했잖아. 지자체이기 때문에 특권시군 조례로 이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도심계획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도 특별규정 외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게 지방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문제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책이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6번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부지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매수 통보를 한 때로부터 2년 내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특광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요거죠? 바로 요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핵심만 다 써놨는데 이 핵심에 관련된 것만 정확히 알아도 충분히 다 풉니다. 여기 관련된 거. 혹시 여기서 뭐 지문이 이상한 지문 나왔다? 항상 기출에서는 이상한 지문 실제 이상한 지문 들러리 지문 한두 개 나온다 그랬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지문 나오면 안 보면 되고 여기 나왔던 거 제가 딱 찾아보면 다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1번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야. 공작물 150 미만의 단란주점은 안 되잖아요. 안마원? 안마 시술소가 안 되지. 안마원은 일정군생이라 되고요. 일반 음식점으로 3층이야? 일반 음식점 이정군생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 넷을 제외한 이정군생에 속하잖아. 허가받을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는. 자, 7번은 도중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이죠. 매수자가 매수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를 알린 때로부터 3년. 유명한 6월 2년 중에 2년 얘기죠. 2년 내 매수하라. 이게 바로 틀렸습니다. 이번에 지자체가 매수무자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수무자라면 토지사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 발행하여 매수대금 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이 바로 도심계획 시설 채권 아닙니까? 지자체가 의무자인 경우 원하는 경우는 발행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고 도심계획 채권의 상한기간은 10년 내로 한다. 매수 청구를 할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정 세 가지 공작물은 허가받아 가능하죠. 해당 도심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에게 맞습니다. 자, 우리 8번 보시면 아까 풀었던 게 2년 전의 기출 문제고 이 8번이 작년 바로 최근 기출 문제인데 다 풀어볼 만한 것들이에요. 자, 우리 8번의 갑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문에서 문제에서 A광역시 B구 그러면 이런 거 쓰려고서 여기서 낸 겁니다. 이런 거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읽으면서 A광역시 B구 그럼 A광역시와 B구를 각각 동그라미 같은 거 쳐서 한번 그 대비를 해보시고 이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목이 대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라는 시설부지이다. 이것도 시행자를 따로 토지주택공사로 정했다는 것은 이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를 전제로 문제를 풀게 하려고 하니까 토지주택공사를 동그라미 쳐두시고 대비를 하시고 이때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상 도중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 자문을 옳은 것은 설치 의무자는 시행자. 그럼 토지주택공사가 하여튼 시행한다는 얘기고 설치 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그냥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어떤 매수 의무자가 매수 상대방을 얘기하죠. 다른 얘기 없으면 특광시장군수예요. 구청장은 어떤 경우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시 광역시장인 A광역시장이 되는 것도 아닌 게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없을 때 특광시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설치 의무자 자체가 시행자니까 B구청장 대신에 A광역시장을 넣어도 틀리고 결국 토지주택공사를 넣어야 맞는 것이죠. 아주 공부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죠.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가능합니다. 그 토지에는 건축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으로는 포함된다. 건축을 정착물 포함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무자는 도중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지금 요거는 도중시설 채권 얘기고, 이거는 왜 안 되냐면은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매수무자가 토지주택공사 아닙니까? 시행자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안 되는 거죠. 발행할 수 없어요. 3번에 매수무자는 매수권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하여 갑과 A 과잉시행에 알려라.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시장호석에 알려야 됩니다. 그럼 맞아요. 5번에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의 2층에 다세대를 건축했을 때 이게 틀렸죠. 다세대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예. 공동주택이 안 돼요. 좁은 의미의 주택 중에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허가받아, 그죠? 자, 우리 9번은 국가법상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요건 그냥 아까 거의 반복이나 그런 것이라, 그래도 요거 보여드릴까? 웬만하면 보여드려야지. 옳은 것은 1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이잖아요. 실효라면 20년이 되지. 20년 실효. 틀렸고. 2번의 지방의회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방의회가 수립하는 거 아니죠.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처에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회가 아니고 특광시장원수가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게 보고하라.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요. 어쨌든 지금 해설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해놨죠, 그냥. 지방의회 기준에서 따지면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단계별 수립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저기로 보더라도 이건 틀렸습니다. 3번에 장기 미집행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원수는 해제랑 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하라. 시장원수가 직접 해제 못하니까 신청해야 되는데, 해제를 신청해야 되는데 국장이 아니고 도지사에게 신청해야지. 그럼 도지사가 해주지 않습니까? 4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부지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제랑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1년 내에 해제를 하게 돼 있는 숫자 맞습니다. 5번의 시장원수는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사실을 고시하라. 실효에서는 고시해야 되는데 시장원수가 고시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시장원수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관리구역에서는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고시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당시 문제에서 4번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물었기 때문에 사실 5번처럼 누가 고시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고시하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거를 시장원수에서 바꾸게 낸 것은 정답 아닌지로 만들기 위해서 바꾼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려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는 하여튼 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뭐의 중요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것 같고 표현다, 좀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부하면서 5번에 시장원수가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더라, 이거를 꼭 알아놔야 되겠다면서 외워야 됐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정답 아닌 지문으로 내느라고 그렇게 무리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국회법상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원했는데, 1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원수는 매년 해당 지방의 정례 또는 임시 기간 중에 보고해야 된다.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시장원수가 의무적으로 지방에게 보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의든 임시기간이든. 2번에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중계획 시설 중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를 한 시설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로는 해제 권고 대상이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제 권고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특광시장에서는 보고한 시설 중에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로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하라. 이게 2년 재보고를 얘기하는 거죠. 4번에 보고를 받은 지방에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가 없으면 해제 권고 받을 때 1년 내 해제란 결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번의 국회법상 도중계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제, 새로 신청된 해제 신청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내에 도중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해제 신청제에서는 20년이 아니고 20년은 실효랑 관련돼 있고 요거 10년입니다.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10년에서 아니한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집행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정확한 사유가 됩니다. 하여튼 틀렸습니다. 2번의 토지소유자는 먼저 이반권자에게 해지 이반을 먼저 이반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반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3개월 내 이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라. 323. 2번에 이반권자가 해지 이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의 통지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지를 신청한다. 이때 결정권자에게. 3번의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결정 여부를 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라. 이게 3위는 6에 3,2가 되겠죠. 5번의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 통지한 경우 소유자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정도에게. 12번에 자 12번 얘기는 도중개설법의 단계별 집행에 대한 얘기로서 자 우리 이것은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했던 문제는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 이것도 틀을 딱 잡고 하셔야 되죠.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흐름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세세한 내용보다. 우리 여러 가지 도중개설을 한꺼번에 예산상 한꺼번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1단계, 2단계 나누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행정청 특광시장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은 도중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2년 내 수립하게 돼 있어요. 2년 내 이게 수립기한입니다. 2년 내 수립 안 했다고 해서 이 단순한 집행계획 안 만들었다고 실효된다 이런 얘기는 없고 여기서 저게 실효된다는 건 없고 요거 나눌 때는 이제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기준은 3년이에요.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 단계별 수립을 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지만 매년 2단계를 검토하여 3년 내에 가능하다 1단계로 바꿀 수는 있어요. 빨리 하는 건 국민에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1단계로 2단계로 바꾼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1단계를 2단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하느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시행자는 주로 행정청이 합니다. 도중계획 시설은 공고성 있는 사업이라.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가능해요. 행정청이라면 원칙 다른 얘기 없으면 특광시장 호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합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도지사라면 광역과 관련돼 있다. 국장은 국가과 관련돼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이러한 행정처로부터 아무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정받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지정해주면 이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건데 이때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민간인도 사인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라면 행정청 자체는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은 믿어주고 민간은 못 믿기 때문에 이때 지정할 때 사인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민간인 이 사인이라면 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민간인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문제죠. 우리 면적, 시설을 설치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해야 돼.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소유라는 게 소유자 동의도 아니고 직접 소유해야 되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전체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요건을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인이 정받기는 힘든 구별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심판 얘기했어요. 행정심판. 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은 국민을 구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건데 우리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제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가 한 처분이면 행정청이 했으니까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행정심판 제기한다면 시행자가 제기한다면 틀립니다.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심판의 성격상 행정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랑 관련된 행정성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처로 지정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정한 자는 행정청이 되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다른 데서 똑같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도시개발법 같은 데 가서도 거기서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조합을 구역지정권자가 지정을 했을 때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조합이 한 처분 행정청이 아니죠. 지정권자에게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시행자는 사업시행권을 따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실시를 어떻게 하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고 고시하면 인가고시입니다. 인가권자가 뭐 관리기 결정권자면 시도자, 대도시장, 국장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나와도 들러지면 뭐 무시하셔도 되지. 어쨌든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주고 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이걸 통과해야 사업시행권을 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끝낼 수가 있어.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데 이 절차도 별거 아니고, 특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 시행자가 도중계획 사업을 잘하라고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행자는 둘 이상으로 사업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할 수도 있고, 뭐 무료로 열람복사 청구할 수도 있고, 공시공달 이용할 수도 있고, 수용사용권도 있습니다. 수용사용권. 자, 우리 수용사용권은 도중계획 사업에 필요한 땅은 시행자가 수용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법 전체에서 공공성 있는 도중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도중계획 사업에다가 주택법상 인정하는 건 자체로 공공성 네 군데서 인정하거든요. 근데 네 군데서 인정하더라도 자 여기서 일단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을 다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땅은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필요한 땅이 아닌 인접지라면, 옆에 붙은 인접지라면 일시 사용만 가능하지 수용은 안 된다. 이게 인접지는 일시 사용권 아닙니까? 이건 직접 필요한 땅은 아니니까 이 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구별해 보시고, 또 수용사항을 따라 항상 공익사업을 한 토지 내 취득 및 보상하는 공토법을 준용하는데, 준용할 때 두 가지 특례. 우리 공법 언제나 원래 공토법에는 사업 인정 받아야지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특례잖아. 보통은 공법 네 군데서 다 사업 인정도 행정원의 검증을 통과하고, 여기서도 사업시행권을 따기 위해서는 인가권자의 검증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이라면 각각의 사업시행권을 딸 때 네 가지 중에서 개발법만 특이하기 때문에 개발법에서 더 잘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 여기라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권을 따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결 신청기한 공토법에서는 이 사업인정 받고 나서 1년 내라, 여기는 거기에 대한 특례로서 실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기간 내만 하면 된다. 1년에 대한 특례다. 두 가지 특례 따로 이어가시고, 그죠? 우리 비용 부담 문제도 그래요. 비용 부담 문제도 보통 이 시설 사업할 때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쭉 자기 비용으로 했더니만, 여기다 했더니만 다른 어떤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비용 부담 못해요. 이익을 받는 지자체, 옛날엔 공공시설 관리자도 가능했으면 지금은 없앴죠.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비용 부담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비용 부담 시킬 때는 일부를 부담시킨다. 전부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일부를. 그것도 누가? 두 번째가 행정청의 시행자만 비용 부담 시킬 수가 있어요. 비행정청은 비용 부담 못 시키는 게 그만큼 행정청에 유리한 겁니다. 민간인이 시행자로 돼서 비용 부담 본인이 다 내야 돼. 비용 부담 못 시켜요. 이익을 받는 지자체. 그런데 행정청의 시행자라면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그럼 여기 행정청의 시행자가 이익을 받는 지자체, 행정청과 행정청 사이에
얼마나 부담시키냐면 둘이 협의를 해요. 협의가 항상 어디나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되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바로 윗사람이 결정해 주는 바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쪽 행정청과 이급한 지자체에 이게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장관이 결정해. 이 장관이 국장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이해요. 그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만약에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첫 번째 일부만, 두 번째는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 시키는 게 가능하다. 세 번째는 혹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같은 도라면 도지사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는 이 세 가지, 그 외에 다른 데서는 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2번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좀 타당한 것인데 특광시장훈수는 도중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내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내 시행을 제가 지금 어서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가네. 3년 내가 틀렸죠. 3년 내가 단계별 수립 시기는 2년 내에, 그죠? 2년 수립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단계별 집행은 3년 내에 시행할 1단계와 3년 내에 시행할 2단계, 단계별 나눌 때는 3년 기준으로 맞습니다. 이게 맞고 3번에 단계별 집행은 모든 도중계획 사업에서 필요한 계획이다. 여기서 모든이 들어가면 항상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도중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사업을 의미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중계획 시설사업에서만 나오는 절차지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4번에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없다. 그러면 2년에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결정 시료, 이런 시료 규정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특광시장으로는 매년 1단계 집행을 검토하여 2단계 집행에 포함시키다. 이러면 안 됩니다. 2단계를 검토하여 1단계로 빨리 하는 것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 1단계를 2단계로 포함시키면 늦어지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 답은 2번만 되는 13번.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좀 틀린 거. 원칙적 시행자는 특광시장운수. 2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이 된다? 만약 걸쳐 시행이 된다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관계 특광시장운수가 공동으로, 그런데 공동시행은 틀렸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계획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행자가 되면요, 시행자로 지정돼서 끝나는 거고 사업 시행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광시군에 관련 특광시장이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면 어떤 일을 그 이후에 할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돼. 협의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사람 정할 때는 공동 시행이 아니고 협의해서, 처음에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해주면 정해진 사람이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시행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다 이런 식이에요.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하고 이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이 지정해 주는 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겁니다. 3번에 도지사는 광역시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관계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 직접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에 광역시가 관련돼 있다. 맞고 4번에 국장은 국가기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특권시에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번에 행정청 외의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운수로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4번 보시죠. 14번 보시면은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그러면은 도중계획 시설이라는 뜻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기반 시설이 도중계획 시설이고 하천은 기반시설의 한 종류고 정비 사업도 거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중에 하나고 도중관 관리기로 결정된 기반시설이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하천 풀어서쓸 뿐이죠. 작년 문제입니다. 2번에 토지주택공사가 도중기술 시설의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로 된다. 토지주택공사니까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제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는 사인이라고 하잖아. 사인. 토지주택공사는 믿어주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아예 동의요건 자체도 사인으로 바꾸더라도 이게 동의요건 자체도 해설처럼 이거 틀렸지만 토지주택공사니까 아예 동의요건 얼마인지 볼 필요도 없이 틀렸습니다. 이런 동의 필요 없어서 3번의 도중기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중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수용할 수 있다. 4번의 행정적인 도중기시설사업 시행자가 도중기시설사업에서 새로 공고서를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고서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행정청에 있으면 무상규석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제 그 뭐 설치한 비용 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단데 귀속시킬 수 있단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들러리즘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도 지금까지 다른 문제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도 그냥 무시하시고 이걸 정답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정답화될 만큼 중요한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5번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도중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이 된다. 유명한 20년 실효 규정이 되죠. 역시 중요한 걸 가지고 정답화시킨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도중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토 등의 수용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도중계획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권은 시행자의 권한이니까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만 가능합니다. 맞고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하는 거 모든 수용사용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틀려요. 이 법의 규정에서 그걸 쓰고 아닐 때 공토법을 준용하는 것이 이걸 우선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3번의 도중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죠. 이건 인접한 토지죠. 인접한이 붙었기 때문에 일시 사용만 가능하지 수용할 수는 없다. 인접지 수용할 수 있다면 틀려요. 요거 주의하시고 요것도 맞고 4번의 시행자가 수용 사용을 하려면 공토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수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공토법 얘기고 우린 여기서 그 특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 5번의 재결 신청은 실식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시다. 좋고요. 이거 1년 하면 틀리잖아요. 이거 실식에서 정하는 시행기간 안에 재결 신청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도중계획 시설서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거 됐는데 자 1번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비행정청 가능하잖아. 기반서 설치를 조건으로 실식에 인가한다. 필요하면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3번에 행정처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에 작성한다. 분할하면 당연히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를 따로 하니까 작성할 수 있어야 되죠.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그 시행자를 피청구인이 청구인 상대 즉 상대방의 상대방 시행자에게 에게라고 바꿔도 좋죠. 이거 옛날에는 그냥 한자로 주로 썼으니까 하여튼 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심판직에 한다. 이러면 아니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지만 시행자 대신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시행 아닌 시행자니까 시행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그래야 됩니다. 5번은 뭐 그 보칙에서 나오는 우리 타인투지 취료할 때 그 절차 중에 하나인데 뭐 보칙 부 파트에서 잘 하시든지 거기서 원래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5번은 그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보칙 파트에서 17번에 국가법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비용 부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항상 이거는 행정청이 아닌 자든 아니든 시행할 때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을 얘기하죠.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인해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 대해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틀린 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용 부담 못 시킨다. 행정청만 비용 부담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이제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뭐 모르셔도 되는 지문이고 4번, 5번도 요거 기반설 부담구역 파트에서 이제 기반서 설치 비용 내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 종합적인 문제로 내서 그렇지. 요거는 뭐 기반설 부담구역 파트에서 거기서 배우면 되겠죠. 그죠? 그냥 하여튼 여기서는 일단 2번이 틀린다는 거 아시고 18번의 국가법상 도중계 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2번의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누가? 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 그가 시행하니까 이건 행정청이 시행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4번에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것에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결정. 다른 데는 국장이겠지만 여기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이합니다. 우리 공법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등장하는 게 이렇게 비용 부담시킬 때 시도에 관해 협의가 안 될 때 요거랑 나중에 도시개발부에서 도시개발채권을 시도사가 발행하는데 그때 행자부 장관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 한다. 그 두 군데서만 등장할 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